1492년 8월 3일 준비를 모두 마친 콜럼버스는 단 3척의 배로 항해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사정은 풍족하지가 않았어요. 스페인 왕실은 항해가 실패할 경우에 대비해 첫 항해 때는 많은 투자를 하지 않았던 것이죠. 배는 너무 작은 데다 시설도 형편없었고 선원들은 일확천금을 노리며 술집에서 노닥거리던 불황자들이나 범죄자들이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카나리아 제도를 떠나 5주 정도가 지나자 열악한 환경에 화가 난 선원들은 스페인으로 돌아가자며 반란을 일으키기 직전까지 갑니다. 그러자 콜럼버스는 아시아에서 나오는 황금을 나눠주겠다며 선원들을 안심시킵니다. 드디어 긴 항해 끝에 눈앞에 육지가 나타났습니다. 선원들에게 살해당할 뻔하다가 살아났고 아시아를 찾아냈다는 기쁨에 섬의 이름을 구세주라는 뜻으로 산살바도르라고 이름 붙입니다. 모래사장에서 섬의 멋진 풍경에 감격하고 있는데 기쁨도 잠시 숲을 속에서 누군가가 빠져나왔습니다. 동방 견문록에 쓰여진 대로 피부는 백옥같이 하얗고 멋진 의복을 차려입은 문명인들이 나타나야 하는데 콜럼버스의 앞에 등장한 한 무리의 사람들은 원시인같이 벌거벗은 채였던 것이죠. 피부색도 이상했어요. 지팡구 사람들은 아닌 것 같고 지팡구보다 조금 못 사는 동네인 인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도 사람들이라는 의미로 이들을 인디언이라고 이름 붙이죠. 어쨌든 이 순수한 원주민들은 콜럼버스 일행을 신이 하늘에서 보낸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며 환영해줍니다. 그런데 급시무룩해하던 콜럼버스가 자세히 보니 원주민들이 차고 있던 장신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금 장신구를 보자 아시아를 발견했다고 완전 확신한 콜럼버스. 하지만 섬을 아무리 뒤져봐도 넘쳐나는 황금이나 향신료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팡구를 찾아 항해를 계속하다가 히스파니올라 섬을 발견합니다. 하지만 진짜 지팡구인 줄 알았던 이곳의 원주민들도 완전 개털이었습니다. 뭐라도 가져가야 했으니 그들이 차고 있던 금장신구들을 긁어 모아 스페인 본국으로 가져가기로 합니다. 섬에서 잡아온 원주민들과 앵무새 한 마리는 덤이었고요. 그런데 3척의 배 중 2척이 부서져 단 한 척의 배로 복귀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선원들을 다 태우지 못하고 다음 항해를 기약하며 39명을 히스파니올라 섬에 남겨두고 옵니다. 콜럼버스가 스페인으로 돌아오자 수많은 환영 인파가 원주민들과 앵무새를 구경하기 위해 몰려듭니다. 그리고 콜럼버스는 이사벨 여왕에게 발견한 땅에 인구도 엄청 많고 신기하고 귀한 게 너무 많은데 배가 너무 작아 다 실지 못했다고 사기를 칩니다. 이사벨 여왕도 처음에는 가져온 것들이 변변치 않아 의심했다가 말을 들어보니 그럴듯해 보였습니다. 대서양 건너편에 새로운 항로와 육지가 있다는 사실은 분명했으니까요. 이제 이사벨 1세는 콜럼버스를 적극적으로 밀어줍니다. 게다가 대서양 건너에는 금과 희귀한 것들이 넘쳐난다는 소문이 퍼져 첫 항해 때와는 달리 지원자가 몰려 1200명가량이나 모였고 선박은 17척이나 되었습니다. 1493년 9월 25일 스페인 국왕들의 배웅을 받으며 거창하게 2차 항해를 시작했지만 카리브해를 아무리 뒤져보아도 순금으로 된 궁전은 고사하고 문명화된 도시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보이지 않았죠. 게다가 히스파니올라 섬에 도착하니 거기에 남겨두고 온 39명의 선원들은 원주민들에게 살해당한 뒤였습니다. 여기에 화가 잔뜩 난 콜럼버스는 히스파니올라 섬의 원주민들을 함부로 대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을 정착촌을 건설하는 노예로 동원하며 금을 구해오라고 협박하죠.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면 죽이거나 아이들을 인질로 잡아가거나 손목을 잘랐습니다. 그리고 콜럼버스와 그의 선원들은 이곳에서 지내는 동안 유럽의 수많은 원주민들을 노예로 수출해 이득을 챙깁니다. 하지만 아무리 원주민들을 갈궈도 금의 산출량이 본국으로 가져가기에는 터무니없이 적어 원주민들이라도 이사벨 1세에게 노예로 바치기 위해 데려갑니다. 이사벨 여왕은 콜럼버스의 악행이 너무 심하고 종교인들의 항의가 빗발치자 콜럼버스를 문책하는 한편 엔코미엔다 제도를 시행해 현재 스페인 정복자들이 원주민들을 보호하고 카톨릭 신자로 개종시키도록 의무화시킵니다. 이때부터가 비극적인 노예 무역 역사의 서막이었습니다. 콜럼버스가 첫 항해 때 히스파니올라 섬의 산타 마리아오를 좌초시켰을 당시에 섬의 원주민이었던 타이노족의 인구는 수십만 명이었다고 해요. 이후에 여기에 노예제도와 천연두가 수입되고 나서는 20년도 되지 않아 인구가 32,000명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어쨌든 원하던 황금이나 향신료가 아닌 원주민들만 배 잔뜩 채운 채 본국으로 돌아오니 이사벨 1세와 페르난도 2세는 콜럼버스가 진짜 인도를 발견했는지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덕분에 1498년에 3차 항해는 선단의 규모가 대폭 줄어들게 됩니다. 선원 226명과 선박 8척으로 2차 항해에 비해 아주 조촐했죠. 이제는 지팡구를 찾아내건 택한에게 달려가 조르든지 간에 어떻게 해서든지 반드시 금과 향신료를 찾아내야만 했어요. 이번에는 카리브해보다 더 멀리까지 탐사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베네수엘라를 흐르는 오리노코강의 하구까지 도달합니다. 어쩌다 보니 남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것이죠. 그런데 콜럼버스의 모험에 먹구름이 끼기 시작합니다. 히스파니올라 섬에서 내부 반란이 일어나 이를 제대로 진압하지 못하자 본국에서 죄를 묻기 위해 콜럼버스를 소환한 것이죠.
콜럼버스는 사슬에 묶인 채 이번에도 아무 소득 없이 비참하게 귀환합니다. 그럼에도 포르투갈의 바스코 가마가 인도항로 개척에 성공한 것에 자극받은 이사벨 1세는 콜럼버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기로 합니다. 하지만 1502년에 4차 항해 또한 별다른 소득 없이 끝나게 됩니다. 콜럼버스에게는 불행하게도 그의 든든한 후원자였던 이사벨 1세는 사망하게 되고, 콜럼버스 역시도 2년 후인 1506년 5월 20일에 스페인의 바야돌리드에서 자신이 발견했던 땅을 끝까지 인도라고 착각하며 쓸쓸한 죽음을 맞이합니다. 콜럼버스가 발견한 섬들이 아메리카 대륙의 식민지와의 전진기지 역할을 해준 덕분에 아르난 코르테스, 프란체스코 피사로 등의 유명한 스페인 정복자들이 활동하기 수월해졌고, 얼마 안 가서 원래 살던 원주민들은 멸절 직전까지 가게 됩니다. 잉카 제국을 침략한 피사로의 경우에는 정복자들 중에 가장 악명이 높은데요. 제국의 황제 아타후알파를 인질로 잡아 방을 황금으로 가득 채우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협박합니다. 황제는 실제로 그렇게 해줬지만 피사로는 황금을 모두 챙기고 후환을 없애려고 약속을 깨고 황제를 죽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점이 생깁니다. 아메리카 대륙의 원주민 문명이 멸망했다고 하는데 도대체 몇 명이 죽었던 걸까요? 아메리카가 식민지화된 후 100년간에 1억 명이 넘던 원주민 인구의 90%가 살인과 질병, 강제 노역 등으로 죽었다는 연구도 있고, 최소한 수천만 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추정치의 편차가 이렇게 큰 이유는 애초에 아메리카의 원주민 인구를 추산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피해 규모 또한 추측에 불과하다는 점인데요. 피해 규모가 막연하다는 사실이 더욱 끔찍하게 느껴지지 않나요? 또 한 가지 궁금한 점은 아메리카 대륙에 정말로 금이 넘쳐났는가입니다. 콜럼버스와 마주친 원주민들은 장신구를 만드는 데 사용한 금을 도대체 어디서 났을까요? 사실 장신구의 원료는 광산에서 캐낸 금덩어리가 아니라 냇가에서 채취한 사금입니다. 수개월에서 많게는 수년 동안 열심히 채로 걸러서 모은 금으로 만든 장신구를 콜럼버스가 한순간에 강탈해 간 것입니다. 사실 금은 보통의 광물보다 깊이 묻혀 있습니다. 거기다가 광산 채굴 기술은 근래에 와서 발달하게 되었습니다. 금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과거로 갈수록 금광의 발견은 아주 희귀했죠. 한편 잉카 제국의 원주민들은 소량의 금으로 도금하는 기술이 뛰어났습니다. 금의 경도가 아주 높은 덕분에 수많은 금으로 도금된 공예품과 건축물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100% 순금으로 된 장신구나 건축물은 판타지 만화에나 존재하는 거였죠. 하지만 정복자들의 환상을 자극하기에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현대의 우리가 정말로 경이롭다고 느껴야 하는 건 온통 순금으로 만들어진 환상의 도시 엘도라도가 아니라 당시 아메리카인들의 수준 높은 도금 기술과 마추픽추 등의 건축 기술력이었죠. 안타깝게도 그들에게는 총과 새와 균이 없었습니다. 콜럼버스는 평생 동안 자신이 발견한 땅을 인도라고 믿었습니다. 만약 콜럼버스가 항해를 포기했다면 식민지의 역사는 달라졌을까요? 결국 역사는 지금처럼 될 수밖에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결국에는 콜럼버스보다 고작 몇 년 늦게 포르투갈이나 스페인의 정복자들이 그 땅을 침략했을 것이고, 결국에는 천연두가 창궐하고 노예무역이 성행했을 것입니다. 다만 포르투갈어를 사용하는 중남미 국가의 인구가 늘었을지도 모릅니다. 결국에는 인간이란 자신과 다른 피부색이나 종교, 문화를 가진 상대방을 혐오하고 약탈하는 존재에 불과한 것일까요? 한 가지 확실한 건 제러드 다이아몬드가 그의 저서 총균세에서 지적한 대로 백인들은 대체로 잘 살고 유색인종들은 상대적으로 못 사는 건 철저하게 운에 따른 것이며, 세계의 일부인 우리 한국인들도 세계의 특정 지역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로 상대적인 풍요와 안락함을 누리고 있을 뿐이라는 사실입니다.